남미 브라질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4만여 명씩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시위까지 일어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쌍폴루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죠. 네, 이재환 특파원 지금 어디 나가 계신 거죠? 묘지인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원묘지 포르모사입니다. 제 뒤로는 코로나19 사망자 매장을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수많은 구덩이가 보입니다. 브라질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1,000여 명씩 증가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5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신규 확진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19일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공식 보고된 뒤 약 넉 달 만입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28만여 명으로 사망자 수와 함께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심각하네요. 이재환 특파원도 남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시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행히 제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요. 함께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는 김수환 촬영 감독이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취재 결과로는 무엇보다 부족한 검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진으로 확진자를 가려내고 보건당국이 격리 조치를 취하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또 확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추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가 안 된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한 전파도 확산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원 묘지의 매장터는 일반 사망자 외에 코로나19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입구까지 확장됐습니다. 최근 상파울루주만 하루 사망자가 430여 명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식도 거치지 않고 행정당국의 확인 절차 뒤 곧바로 매장됩니다. 이곳 공원묘지에 하루 매장되는 사망자는 70여 명. 이 가운데 40%인 30여 명이 코로나19에 숨진 사망자들입니다. 하지만 10명 정도는 코로나19 의심 사망자들입니다. 검사도 받지 못하고 의심 증상을 앓다가 집에서 숨진 경우입니다. Vamos ver agora com essa flexibilidade se vai aumentar ou se vai diminuir. Nós vamos poder responder isso mais para frente se vai cair esse número.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브라질. 상파울루시 청원경찰 안드레 씨는 최근 머리가 아프고 냄새를 맡지 못해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습니다. 첫 진단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나흘 뒤 다시 받은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5살 된 딸 사라 양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빠른 격리 조치가 없어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안드레 씨의 아내는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Isso eu também me pergunto até hoje, né, o porquê ela não quis fazer o teste, o porquê ela não receitou nenhum medicamento. 격리에 대한 보건당국의 별다른 조치 없이 이 가족은 20여일째 스스로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안드레 씨는 일자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더 이상의 무료 검진을 거부했습니다. Eu vou fazer por minha parte, porque a prefeitura e o governo eles não fazem o teste de sorologia para saber se o vírus já foi embora. Eles não têm esse teste. 더욱이 보건당국의 수장은 한 달째 공석입니다. 의사 출신 2명의 보건장관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물러난 뒤 군 출신 차관이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le é ministério sobre ocupação militar de inúmeros militares que não têm compromisso com o sistema de saúde, estão simplesmente. 상파울루 등 대도시의 사회적 격리가 완화되면서 상점들의 영업은 석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다만 하루 4시간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Querendo ou não, tá fraco. As lojas estão fechando 3 horas, entendeu? Aí é complicado, né? Mas tomara que melhore.
상인들은 반겼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독단적이고 허술하다고 비난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매 주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É isso que mata, tá? Tem que isolar, tem que ficar em casa e se sair na rua bem protegido. 정치적 혼란한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대통령의 장남인 플라비우 상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 부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연방 경찰은 전 보좌관이 플라비우 의원의 주의원 시절인 2년 전 부정한 자금의 세탁을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들은 이 사건이 대통령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비리 의혹에 대한 직권 남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 foi feita uma prisão espetaculosa. Já deve estar no Rio de Janeiro, deve estar sendo assistido pelo advogado e a justiça a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도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É pedindo para que se respeite a democracia da urna, que foi a eleição do presidente Bolsonaro. E a maioria do presidente, diferentemente de muitas coisas que são vinculadas. 전 보건장관은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확산세의 정점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나 다시 한번 경제 활동의 전면적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Os médicos não sabem fazer guerra e os generais não sabem fazer saúde. Então, é decepcionante. Mas o tempo vai dizer, a história vai dizer, os números vão dizer.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논란 속에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불충분한 검사를 예로 들면서 브라질 정부의 통제 능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입니다. 네, 최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지만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을 살해할 때 쓰던 그 올가미가 곳곳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LA 인근에서는 나무에 목을 매 숨진 흑인 청년이 발견돼 파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데이비드 씨는 지난 16일 집 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흑인을 혐오하는 인종차별 문구가 가득 쓰인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When I saw that, I was thinking, it's just ignorance. And when is this going to stop? It's a wake-up call. To keep my eyes peeled, my ears open, watch my surroundings. 나와 내 아내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젊은 깜둥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어 흑인이 더럽다며 마지막엔 너의 특권층인 백인 이웃의 서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혐오 편지는 이웃 흑인의 집 앞에서도 발견됐습니다. In the beginning, I was just shocked. Even though I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today, I mean, that's nothing compared to others who have lost their lives. And I hope that we can come past this. I hope this thing ends. But as a black male, it is frustrating. 최근엔 자동 소총을 발등에 올려놓은 채 최소 200명의 흑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동영상을 올린 한 40대 백인 남성이 연방검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남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이처럼 거리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선 한 흑인 청년이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올해 24살인 로버트 풀러가 이 공원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풀러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It appears that Mr. Fuller has tragically died by suicide. A full autopsy. 하지만 시민들은 풀러의 죽음이 석연찮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도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really want to make it about race, but I don't feel no black man is going to go hang himself, especially around the times that's going on right now. For me, I really believe he was lynched. 일각에선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가
과거 흑인들에게 저질렀던 범죄의 수법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For a black man to be hung in a tree near City Hall, that's a message. Families have stated both men were looking forward to enjoying their life, and both hangings make no sense whatsoever. 결국 시당국도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The initial reports appeared to be consistent with a suicide, but we felt it prudent to roll that back and continue to look. 실제로 승마장과 호수공원에서 나무에 걸려있는 올가미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nd I just saw something swinging. It caught my eye, caught me off guard. 흑인 협박용 올가미인지 아니면 운동기구의 일종인지 시당국도 혐오 범죄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과거 흑인들 목에 올가미를 걸어 저질렀던 잔인한 범죄를 연상케 하는 혐오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There is some information. These might have been parts of exercise equipment. The intention does not invalidate the effect. 심지어 이 올가미는 한 유명 흑인 카레이서의 차고에서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It's a restricted area, and so it's not like people are just wandering through there aimlessly. So for me, it says, okay, that's someone basically within the sport, on the inside of the sport. Great equalizer. 월러스는 전미 자동차 경주 협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일한 흑인 카레이서입니다. 600 horsepower. 특히 월러스는 최근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동참해 경주장에 달려있던 남부군 깃발을 모두 떼어내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There's a lot of work to be left or to be done that's left on the table, and we'll walk hand in hand together and conquer the good fight that we're trying to fight. 흑인 청년의 의문사와 이딴 올가미 협박이 다시 인종차별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까지 나서서 이번 사건들을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협박 편지에 올가미까지 흑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지금 혐오감을 표출한 일이 자꾸만 생기니까 이게 좀 어떤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약간 긍정적인 변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나스카에서 남부연합기가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이 나스카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경주 대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이라든지 스피드를 통해서 백인 남성들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작용을 한다라는 비판도 있어 왔어요. 그리고 나스카의 회장이 또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기도 하고 또 흑인 직원을 인종차별했다라는 이유로 소송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인종차별 관련된 잡음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남부연합기를 사라지게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보죠.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두 나라 군대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인도 전역에서는 반중국 시위까지 불붙고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의 국경 갈등, 박병길 PD가 전합니다. 인도 북부의 한 도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중국 시진핑 주석의 허수아비와 오성 훈계를 불태우며 중국을 규탄합니다. चीनी लगातार घुसपैठ कर रहे हैं और लगातार हिंदी चीनी भाई भाई का नारा देते हैं। लोगों से आह्वान करना चाहेंगे कि चीन अपनी हरकतों से बाज नहीं आ रहा, हमें भी तैयार होना चाहिए। 지난 15일 히말라야의 한 계곡에서 인도인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중립지역에서 양국 군인들 간의 난투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격렬한 육탄전 속에 인도군 장교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상대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印度边防部队趁夜色越线进入中国领土，蓄意挑起事端。 India is very clear that all activities are always within the Indian side of the LAC. 이 지역은 인도의 군사도로가 밀접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의 위성 사진에서 중국 측 군사 시설이 포착됐습니다. 인도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라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1960년대 전쟁을 치르고도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자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2005년 양국은 경계 미약정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 협정을 맺었지만 육탄전은 계속돼 왔습니다. 최근 유혈 분쟁에서 중국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목 몽둥이 사진이 공개돼 인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18일 치러진 인도군 사망자들의 장례식. 많은 추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ਕਰਕੇ ਆਰਮੀ ਚੋਂ ਫੋਨ ਆਇਆ ਸੀਗਾ ਵੀ ਗੁਰਬਿੰਦਰ ਸਿੰਘ ਸ਼ਹੀਦ ਹੋ ਗਏ ਜੀ। ਉਹ 9 ਮਹੀਨੇ ਪਹਿਲਾਂ ਆਇਆ ਸੀਗਾ ਜੀ। ਆਪਣਾ 3 ਦਿਨ ਰਿਹਾ ਸੀਗਾ ਜੀ ਘਰੇ, ਉਸ ਤੋਂ ਬਾਅਦ ਚਲਾ ਗਿਆ ਜੀ ਯੂਨਿਟ ਦੇ ਵਿੱਚ। ਬੁਲਾਇਆ ਗਿਆ ਜੀ ਉਹਨਾਂ ਨੂੰ, ਤਾਂ ਕਰਕੇ ਯੂਨਿਟ ਦੇ ਵਿੱਚ ਵਗ ਗਿਆ ਜੀ। ਉਸ ਤੋਂ ਬਾਅਦ ਨਹੀਂ ਆਇਆ ਹੈਗਾ ਜੀ 9 ਮਹੀਨੇ। 확정되지 않은 국경으로 인해 라다크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양국이 주장하는 실제 통제 영역이 겹치는 곳에서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인도군이 중국군 장갑차를 포위하자 곧이어 중국의 후방부대가 출동하며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This is China Army. This is a unconscious man. 이날 충돌로 양측 모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15일에 있었던 인도군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도는 즉각 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증원하고 긴급시 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मैं देश को भरोसा दिलाना चाहता हूं, हमारे जवानों का बलिदान व्यर्थ नहीं जाएगा. 중국도 육탄전에서의 우위를 위해 이 지역에 신규 파견하는 민병대에 이종 격투기 선수들을 편성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반중국 열기가 전역을 덮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중국산 제품들을 파손하고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이 시장은 손님이 끊긴 채 상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लेना लोग बाग लेना पसंद नहीं कर रहे हैं। चाइना का कोई भी माल प्रोडक्ट लेने को तैयार नहीं कोई भी कस्टमर। हम दिखाते भी हैं कस्टमर को तो मना कर देता है चाइना का माल बायकॉट करवा। 이 전자제품 매장은 자발적으로 중국산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जवान अपने मार्टियर्स हुए हैं and with this pain we have decided not to sell Chinese companies products.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인도와 중국의 국경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 최고조에 달한 인도 국민들의 반중 정서 역시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인도에서는 교전 수칙을 개정을 해서 국경 분쟁 지역의 군인들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더 큰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근데 원래 이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인도 측에서는 이게 식민지 시절에 영국이 그어놓은 선을 이제 국경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중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거기에 합의해 준 바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래서 1962년에 전쟁이 있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96년에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실질 통제선 약 4km 정도 되는 실질 통제선을 이제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국경선 아닌 국경선이 된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지형 지물을 중심으로 해서 긋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곳이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있는데 거기에다 좀 구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전쟁을 할 정도로 사실 뭐 대국이죠. 인구도 많고 비슷했는데 중국이 워낙 빨리 성장하면서 미국과 패권 갈등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벌어졌고요. 지금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국은 이렇게 크게 큼지막하게 1대1로 뭐 부대 가깝게는 아니지만 짓는다든지 압박을 해오니까
인도는 이렇게 되다가는 뺏기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분쟁 지역에다 시설물들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앞으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 재현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인도와 중국 간의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긴장 완화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분위기를 봐서는 이 역시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양국이 평화 해결을 약속했던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이호경 PD 특파원. 지금 일본은 긴급 사태 해제 한 달째 접어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집단 감염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에서는 어제 48일 만에 처음으로 1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오늘 57명의 확진자가 나와 긴급 사태 선언 해제 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역 당국은 검사 수를 늘렸을 뿐 본격적인 재확산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서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정권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60%가 아베 연임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6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아베 총리의 연임에 반대했습니다. 여기엔 정권 친화적인 검찰총장의 임기 연장 시도가 국민들의 반발로 좌초되고 최측근인 의원 부부가 금품 선고로 구속되는 등 이딴 악재가 일정 부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이 끝난 지 한 달. 더디고 부족한 피해 보상에 대해 일본 전역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이 집회에 참가한 가와스미 씨. 아직 구호를 따라 외치는 게 어색합니다. 가와스미 씨는 출장 안마가 전문인 프리랜서 안마사입니다. 코로나19로 안마사로서의 일은 뚝 끊겨버렸습니다. 月で15万から18万ぐらいで生活していたのが、7000円台ぐらいにまで落ち込んでしまって、で家賃が3月31日で家賃が払えないっていう状況に陥ったために本当にこれからどうなるんだろうっていう不安が出ました。本当にお金がなかったんで、本当に人にお金とかカンパしてもらったり、今まで500円とかかけて買ってたものを100円で済むものにしたりとか。 코로나19로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없던 가와스미 씨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생활보호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日本の場合は生活保護を受けるのはなんていうのか非国民のような扱いというか、そういう風潮もまだまだあるし、なんか周りの人もあの人生活保護なのみたいな見方もあるんだけれども、でも 가와스미 씨는 생활보호자의 신분으로 추락한 처지에 분노했고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나섰습니다. 感染者、抑え込んでると言ってますが、その実態は何かといえば、検査をしてない、検査の数をごまかしてる、それが実態じゃないでしょうか。だけれども今このコロナで、まず収入がガタッと減って、でその後に安倍政権が出してきた政策によって全然自分がもう生活できない状況になっていったっていうのがもう本当にまず直結した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そういうマイノリティの人たちに対しての支援を何もしてこなかったし、しようとしてこなかったし、逆に差別をしようとしてきた。それがなんていうのかな、安倍政権の持ってるその本質であるっていうことがみんなが見えてきたっていう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 가와스미 씨는 동료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오사카시의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협의회를 요청했습니다. 基本的にはそのコロナを疑う場合は
全員にす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いや、すいません。私の周りでは検査拒否された人3人知ってます。それなのに、橋本さんとか野球選手とか優先的に PCR 検査を受けさせてますよね。その辺どう考えてるんですか？差別じゃないですか？差別じゃないんですか？いや、ちょっと要望に入ってないんで。いや、要望今なんか考え方を述べろと言われてもそういう場ではない。要望っていうかだってその 시청과의 협의회는 담당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ひとまず一度下がって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どうにかしなければ自分が生きていけなくなるっていうもうそのことですよね。これどうにかしないともうこの先自分はどうなるんだろうっていうことがあったので。 지금까지 일본에서 PD 특파원 이호경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세계인들이 주목한 화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픽입니다. 김지은 박사님. 네, 제가 고른 첫 번째 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한 도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네, 바로 38도입니다. 시베리아 북동부 측에 위치한 베르호얀스크란 굉장히 추운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이 135년 만에 무려 38도의 폭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사실 이맘때쯤 되면 한 20도, 그러니까 선선한 초여름 날씨를 기록하는 곳인데 이렇게 무더웠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웠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베르호얀스크가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저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 계신데. 네. 여기 원래 이렇게 추운 곳이에요. 추울 때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네,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고 지금 뜨거운 물을 보면 어떻게 될지. 와. 지금 물만도 그냥 바로 오른 거예요? 이야, 이건 뭐. 네, 이렇게 여름과 겨울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야. 38도면은 뭐 서울보다 더 더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북극권에서 지구 온난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도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북극권에서는 무려 4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게 되면 세계 지표면의 30%가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요. 또 10만 종이 넘는 생물들의 상당수가 멸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뜨거운 시베리아가 일종의 가져올 재난이 문제인데요.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나서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그리스 영토 크기의 산림이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 지난달에는 시베리아 노릴스크라는 곳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북극권에서는 최악의 환경 재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역시 시베리아의 이 이상 고온 현상과 연관이 있다 이런 추측이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1년 동안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집안이 약화됐고 그러면서 여기 열병합 발전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연료 탱크가 파손했고요. 여기서 기름이 2만 톤이나 강으로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네,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제 역대급 재난을 불러일으킨 거죠. 올해 우리 여름도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네, 시베리아의 38도, 이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에 찾아온 무더위 38도 이번 주 첫 번째 위클리 픽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두 번째 픽은 제가 페루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검색어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산소 전쟁입니다. 네, 지금 페루에서는 이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거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려서 겨우겨우 산소통을 구한다고 해요. 근데 이 페루가 사실은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는 아마존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곳에서 산소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한번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산소를 살 수가 있나요?
Ya, yo recorrí todo el día, 15 locales por todo. Y los 15 no hay. Y ni un sitio hay oxígeno. 네, 코로나 환자 가족들이 산소를 직접 구해야 되는 거죠. 병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아예 산소를 사서 자가 치료를 하는 거 같아요. La gente no tiene oxígeno adentro, tienen que comprar. Yo he tenido que comprar 2 balones de oxígeno para trasladar a mi padre hasta este hospital. 마지막에 그 울먹이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산소를 가족들이 직접 구하러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환자는 이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저산소증을 겪기 때문에 응급용 산소 치료가 꼭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페루의 공공의료 체제가 워낙에 열악해서 병상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직접 나와서 산소통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페루에는 이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페루에서는 하루에 173톤의 이 산소가 필요한데 현재 공급량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 한 통의 가격이 지금 350달러에서 1,470달러까지도 가격이 거래되는데 우리 돈으로 그럼 17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페루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이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비싼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페루 상황이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거의 확진자가 매일 2~3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가 한 27만 명 됩니다. 그런데 원래 페루는 초기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동 제한령을 해서 상당히 방역에 성공한 모델로 꼽혔는데 문제는 이 경제난이 겹치면서 빈곤층들이 결국 생계를 위해서 나가다가 2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 경제난에다가 코비드에다가 그리고 지금 산소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WHO에서는 약 14,000개의 산소호흡기를 120여 국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거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거든요. 이게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페루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산소 전쟁 빨리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픽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산업 중 하나가 바로 관광과 항공 분야일 텐데요. 특히 관광 산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태국의 경우에는 무척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6월 들어 폐쇄됐던 관광지가 속속 다시 개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막혀 있다 보니까 관광지마다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방콕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내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태국 파타야 해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폐쇄된 지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해진 바다와 백사장. 하지만 관광객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해변은 썰렁합니다. 파타야를 찾는 관광객의 80%는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입국이 금지돼 있다 보니 개장을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관광객들은 거의 태국인들입니다. มันรู้สึกแบบเป็นหาดส่วนตัวหรืออะไรเดินได้ทั่ววิวสวย 봉쇄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마사지 가게도 최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ก็อยากฝากรัฐบาลเหมือนกันค่ะว่าก็อยากให้เปิดด้านฟ้าให้มีลูกค้าเข้ามาเที่ยวเราจะได้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천만 명, 올해는 3월까지 669만 명, 4월부터는 한 명도 없습니다. 태국인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เงินอะไรก็ไม่ค่อยสัมผัสมีได้ทำงานทำการอะไรนักท่องเที่ยวก็มีมาเรื่อยๆครับ 인근 상가는 문을 닫은 곳이 많고 아예 폐업한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던 파타야 워킹 스트릿입니다. 주로 술집과 클럽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직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봉쇄령이 풀렸지만 유흥주점은 감염 우려 때문에 아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호텔도 6월부터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파타야 540개 호텔 가운데 현재 문을 연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รอสนามบินเปิดด้วยค่ะลูกค้าส่วนใหญ่มาจากสนามบิน คนไทยน้อยก็เลยเนี่ยเดี๋ยวจะปิดอย่างเงี้ยค่ะ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는 외국인 입국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내국인 관광 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국내 여행 지원금으로 우리 돈 8,700억 원을 푸는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업계도 내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벌이고 있습니다. Check in anytime and check out anytime within the 24-hour cycle. So that is one. Breakfast, because of the timing that you check in and check out.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했던 주요 관광지들도 내국인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5월 말에 재개장했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아예 관광지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재개장하면서 무료 이벤트도 열고 배 요금도 인하했지만 큰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จากปกติราคา400 บาทนั่งเรือได้1ชั่วโมงอะค่ะแล้วแต่ปัจจุบันเนี้ยก็เหลือแค่300 บาทต่อลำสามารถที่จะล่องเข้าไปในตลาดน้ำ 결국 내국인 관광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태국 정부는 조심스럽게 트래블 버블이라는 제한적인 외국인 입국 허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nd flying Thailand, you gotta receive the rapid test again at the Thai airport, and you can pass and use and do your business without any 14 quarantine.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이 확산되면 외국인 입국 허용 조치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관광 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온전히 회복되려면 내후년이 돼야 할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조입니다. Pro, not have a government. Trump doesn't really have a philosophy or a grand strategy or even policies that he follows. Everyone thought he was crazy because all he wants to do is bomb people. 네, 미국에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이 연일 논란입니다. 이 백악관이 국가 기밀이 담겼다면서 출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었지만 결국은 예정대로 23일에 이게 출간이 됐죠. 네, 책 제목이 그 일이 일어난 방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아마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온갖 서점에서 다 1등을 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존 볼턴 전 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일했던 1년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외교적 비화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용을 따져보면 신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외교 현안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근데 문제점은요. 철저하게 볼턴의 시각으로, 볼턴의 해석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벌써부터 진실고만 나오면서 진짜 진실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볼턴이 트럼프를 진짜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멸시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을 그 홉스의 레바이어던에 나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제 반격을 하고 있죠. 이제 볼턴을 두고서 굉장히 무능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회고록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다라는데 재미있는 거는 민주당 측의 반응이에요. 민주당이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니까 볼턴 편을 좀 들지도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볼턴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애국을 버리고 인세를 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할 때 사실 볼턴을 이제 그 증인으로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이걸 거절했죠. 그러니까 나와서 미리 책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야 비판할 책을 내서 돈을 벌어들인다.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그게 애국을 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네. 우리도 이 회고록에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590여 쪽 정도 분량이 되는데 상당 부분이 북미 비핵화 협상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작년 그 하노이 회담 결렬 비화까지 담겨 있다고 해요. 예, 사정과 실정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단 하노이 회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되더라도 거기서 혹시 트럼프가 나쁜 딜, 배드 딜을 만들까봐 노심초사를 하면서 방해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86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의 소련과 핵회담을 하면서 그 회담장을 뛰쳐나오는 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레이건 대통령을 롤모델로 생각하거든요.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 않게 그냥 또는 노딜하고 나오게 하는 암시를 계속 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보면 음성 지원도 되는 것 같고 볼턴이 뭔가 계속 조롱하고 냉소적이고 이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게 그 마디마다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북 강경파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이 존 볼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저렇게 지금 이 이력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차관을 2001년부터 했다는 건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 이라크, 북한을 3대 악의 축으로 네.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라크 공격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 슈퍼 매파인데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매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을 뭐 바꿔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된다든가 이런 약간 좀 파격적인 주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거침이 없네요. 네. 근데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그 북미 회담의 결렬과 또 그 과정에서 존 볼턴이 한 역할들이 재조명을 이번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회담을 취소를 건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볼턴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볼턴만이 그랬을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보면 백악관 실무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볼턴 회고록에 따른 것이라서 볼턴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은 북한 측에서는 사실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할 테니까 우리 유엔 제재를 다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고, 근데 미국 측에서는 영변에 있는 것이 모든 핵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비핵화를 간다고 하는데 뭔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북한과 미국의 어떤 합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 수 있는 간극이 너무 크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뭐 회고록이니까 볼턴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뭐 ICBM이라든지 뭐 다른 거 다 주면은 우리가 경제 제재를 조금 해줄 수는 있어라고 제의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턴의 책입니다.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볼턴은 거의 회방자라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요. 네. 싱가포르 회담 사실상 그 당시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적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취소에 노력했고요. 하노이 회담장에서는 실제로 회담하는 가운데 이제 방해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을 혹시 제거할 수 있느냐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걸 내세우는데 볼턴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화학 무기라든지 단거리 탄도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알려졌지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리비아 모델 선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것을 들이밉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된 것이 사실 멍청한 볼턴 때문에 사실상 북미 관계를 후퇴시켰다. 이래서 오히려 책임 추궁을 오히려 볼턴한테 하는 겁니다. 네, 뭐 회고록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 그게 이제 보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오랫동안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 그다음 뮬러 특검이 예상돼 있는데요. 마침 그러니까 다음 날 정상회담인데 그 전날 청문회가 이 실황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봤는데요. 아마 밤새도록 그것을 시청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노에 찼겠죠. 자기 비리를 네. 고발하는 개인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수면도 부족한 데다가 짜증까지 나는 데다가 계속 이 공화당 쪽에서는 또는 볼턴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계속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속아서
배드딜을 만들까 봐 이것을 이제 압박을 느껴서 그냥 아침에 나가서 뭔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침에 그냥 북한의 제안을 듣자마자 이것을 그냥 버리고 노딜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두고 우리로서는 사실 안타깝죠. 이건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일인데 그렇죠. 사실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망쳤다고 생각하면 좀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배신감이 드는 대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지난해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당시에 북한과 미국 모두가 한국이 참여하길 원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담겼던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볼튼의 주장은 이제 한국 정부가 막 끼어들려고 했다. 예, 억지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한 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는 뭐 폄훼를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일관적으로 미국은 차치하고라도 북한 측에서도 한국 정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뭐 코리아 패싱 얘기도 있고 뭐 통미봉남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지고 본다면 자, 한국 정부가 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더 많이 설득을 다 했었는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충분하게 만들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복귀는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볼튼의 회고록이니까 볼튼이 사용했던 단어를 한번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모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의 크리에이션이다,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은 이것을 비판하기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여기에 낚여가지고 여기에 잘못됐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볼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굉장히 적극적인 거. 그다음에 뭔가 미국 백악관이나 이 고위 관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고 또 일본 거기에다 계속 이간질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했던 한국의 진정성이 있는 거고요.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땅에서 와서 이 휴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데 만약 거기 우리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은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볼턴의 회고록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요. 분명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전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좀 아쉬운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10개월간 함께했던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을 저는 오늘부로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죠. 새로운 MC와 함께할 세계는 지금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저는 또 애청자로서 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